네,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23페이지입니다. 23. 유추 해석 금지 원칙 또는 가로 안에 형벌법규 엄격 해석 원칙. 네, 이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유추가 뭔가요? 한자가 뭡니까? 유사할 유자입니다. 비슷할 유자에다가 추는 추론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추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무엇인가로부터 유추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논리학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유추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거죠. 첫 번째, 거북이는 태아, 즉 새끼를 놓습니까? 알을 놓습니까? 유지에 올라와서 알을 놓고 알이 부화되면 새끼 거북이들 아주 귀엽죠. 바다로 기어갑니다. 바로 거북이는 알을 낳는다는 겁니다. 알을 놓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라는 무엇을 놓을까? 그럼 자라는 지금 이게 궁금한 겁니다. 네, 그러면 유추 해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북이하고 자라가 비슷하죠. 네, 유사합니다. 그러면 비슷한 거북이가 알을 놓기 때문에 자라도 알을 놓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유추 해석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형법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도 유리한 것은 허용되지만 불리한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즉 유추 해석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은 허용될 수 있고 불리한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의의를 한번 봅니다. 의의. 형벌법규는 문언. 네. 그냥 단어. 그렇죠. 글자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한다든지 또는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그 밑에 판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판례 하나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넘어와서 10번 판례죠. 10번. 네, 갑이 인터넷 화상 채팅. 네, 요 10번 판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몽이. 네, 컴퓨터입니다. 여중생하고 화상 채팅을 합니다. 그래서 여중생 보고 옷을 벗어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중생이 예를 들어서 배꼽이고 옷을 이렇게 벗었습니다. 근데 김춘봉 요걸 스마트폰이 있죠. 스마트폰으로 이 옷을 촬영한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이 신체 부위 영상을 이렇게 촬영했습니다. 그러면 이 갑에게 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하겠는가? 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렇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면 됩니다. 그렇죠. 화장실에서 용변 보고 있는 여성을 촬영한다든지 이런 거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근데 문제는 요거 한번 잘 생각해 봅니다. 김춘봉 여중생의 요걸 촬영했죠. 요거.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어떤가요? 이거 1번 신체 맞다.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봐서 처벌해야 된다. 이게 1번입니다. 아니다. 신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이건 여중생의 신체냐? 이걸 만약에 팍 때리면 여중생이 아야 합니까? 아니면 모니터만 발살합니까? 모니터가 발살하는 것 아닌가? 박살. 그러면 이건 신체라고 봐서는 안 되고 그냥 신체처럼 보이는 영상이다. 영상. 따라서 이걸 바로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게 2번입니다. 여러분 생각 어떤가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신체처럼 보이긴 하더라도 이 화면에 나타난 이 영상 그 자체는 신체 그 자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따라서 신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갑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형벌법규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유추나 확장해서는 안 되고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 10번 봅니다. 해설 보시면 12도부터 위 촬영의 대상은 분명히 법 조문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보아야 됨이 문헌상 글자 그대로 명백하기 때문에 갑에게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성립하지 않을 겁니다. 이걸 신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게 불리하게 유추나 지나치게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25페이지에 네모 4번 명화소문칙입니다.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제형법중주의 파생문칙들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다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명화소문칙 의의봅니다. 명화소문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 누구나 명확하게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순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법에 규정하고 있으면 합니까? 그게 너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한번 보시면 명화성 정도입니다. 법규범의 문헌은 어느 정도 가치 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법에서는 규범적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법에서도 건저당권, 상사유지권, 권리질권 이와 같은 규범적 개념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봅니다. 명화성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의 명확성이 아니라 그 다음 밑으로 한번 꼽습니다. 최소한의 명확성입니다.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합니다. 최소한의 명확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해석 기준을 도출해낼 수 있고 따라서 자의적인 법 집행이 되지 않도록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도만 끄집어낼 수 있다면 되는 겁니다.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밑에 있는 판례들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박스에서 1번 도박,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 이게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까? 먼저 도박 요 글자이죠. 도박이라고 하는 거 이거 명확하지 않은 겁니까? 명확한 겁니까? 도박이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일단 왜냐하면 우리 형법에서 도박죄 처벌 조항이 있죠. 아직까지 도박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게 명확한 개념이기 때문에 남아있습니다. 만약에 도박이란 이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면 벌써 우리 형법에서는 위헌, 무효가 사라졌겠죠. 우리 형법에서 아직 쓰고 있으니까 이건 명확한 겁니다. 그리고 이 도박에 대해서는 형법 간론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연성에 의한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이때 우연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에 있어서 주관적으로 확실히 예견할 수 없으면 도박이 된다. 공부하게 됩니다. 일단 도박은 명확한데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선량한 풍속 및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 기타 사회 질서 이런 말 자체는 너무 추상적이죠. 그냥 앞으로 여러분들이 볼 일이 있을 겁니다. 민법 103조를 옮겨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민법 103조를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고 선량한 풍속 그리고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겁니다. 왜? 판단하는 법관들마다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라고 봐야 된다. 아니다. 또 어떤 판사는 아니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통일적인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없고 자의적인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모호하니까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보고 3번 판례도 한번 봅니다. 3번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이게 명확한가? 일단 미성년자 이 개념은 명확합니다. 법마다 다 정하고 있죠. 우리 민법상으로는 만 19세 미만자입니다. 이건 일단 명확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음란성 음란성 이거 명확할까? 추상적일까? 명확합니다. 왜? 우리 형법에서 아직 쓰고 있습니다.
엄란한 문서 등을 반포하면 뭐 엄화 판매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아직 그 조문에 남아 있으니까. 예, 그러면 엄란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개념이 맞지만 그 다음 단어이죠. 잔인성. 예,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명확한가요? 어느 정도가 되면 잔인한 겁니까? 그렇죠. 친구가 배가 고픕니다. 밥을 안 먹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그 계란말이 나 좀 하나만 주면 안 돼? 싫어. 그럼 이거 잔인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다. 이게 그게 무슨 잔인한 거냐? 그렇죠. 좀 불명확할 수 있죠. 왜 잔인성이라는 개념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됩니다. 또 잔인성 자체도 지금 불명확한데 어느 정도 되면 그걸 조장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 되면 조장할까요? 그 기준을 합리적 해석 기준을 도출해내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장 그 자체도 불명확한 개념이 되고 게다가 이것도 애매한데 우려 이건 어떤가요? 어느 정도가 되면 우려가 있는 겁니까? 이것도 불명확하다라고 본 겁니다. 토탈 엉망입니다. 토탈 엉망입니다. 명확성 원칙에 위배됩니다. 네, 그래서 요 3번 판례 한번 보시면 미성자에게 엄란성,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미성자로 하여금 범죄 충동을 일으키게 하는 만화의 반포 등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미성자 보호법 조항의 경우 뭐 잔인성도 애매하고 조장한다는 것도 애매하고 게다가 우려도 애매하고 그리고 범죄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서 위헌 무효라고 이제 본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어갑니다. 27페이지 이제 네모 5번입니다. 예, 적정성 원칙입니다. 과잉검증 원칙 또는 적정성 원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제형 법중주의의 파생 원칙 중에 맨 마지막 바로 적정성 원칙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법에 규정되어 있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도 그 내용이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살인죄가 있습니다. 하고 네, 강간죄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떤 범죄의 법정형이 더 중요해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떤 범죄의 형벌이 더 중요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살인죄의 보호하는 법익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간죄의 보호 법익은 앞으로 보겠지만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둘 다 나쁜 범죄이긴 하더라도 이 살인죄는 기본권 중에 기본권 생명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생명. 따라서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도 살인죄 형이 강간죄보다는 형이 더 중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살인죄보다 강간죄의 형이 훨씬 높게 규정되어 있으면 이런 게 이 형이 지나치게 센 거죠. 과잉금지 원칙 또는 지금 보는 적정성 원칙에 위배되고 또 참고로 헌법에서는 이런 것을 네, 체계 정당성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체계가 정당하지 않죠. 아무래도 살인죄가 더 중요해야 되니까. 네, 이런 게 이제 적정성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고 과잉검증 원칙이다라고도 합니다. 그럼 뭐 주요 판례 하나 보는 게 낫겠죠. 주요 판례에서 그 1번 판례 별표가 이미 있습니다. 전원재판부 판례네요. 그렇죠. 뭐 워낙 출제가 많이 된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저만 통해서 같이 봅니다. 김춘봉 자동차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몰고 갑니다. 한적한 국도입니다. 한적한 국도 새벽 2시에 지나는 보행자도 없을 뿐더러 지나가는 차량도 없습니다. 그리고 갑이 옆에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봅니다. 달을 좀 보다가
즉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했죠. 달을 보면서 운전하다가 갑자기 뭔가 쿵 합니다. 쿵. 보니까 네, 주몽이가 어떤 할머니를 들이받은 겁니다. 새벽 2시에 할머니가 국도를 걷고 있었던 겁니다. 주몽이가 들이받았습니다. 앞을 제대로 안 본 거죠.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나머지 과실로 할머니를 충격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식은땀이 납니다. 큰 사고 쳤습니다. 근데 마침 주변을 보아하니 사람이 없습니다. 목격자도 없고 전한 차량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갑이 이 할머니를 근처에 있는 산이 있고 논이 있고 네, 근처에 있는 농수로로 옮겨놓고 유기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뭐 일종의 뺑소니죠. 결국은 그 다음날 이 할머니는 사망한 채로 발견됩니다. 네, 그러면 이 주몽이 제적이 특가법 위반죄입니다. 네, 특가법 위반, 네, 도조 차량죄입니다. 즉 도조 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겁니다. 도망갔다는 겁니다. 물론 예, 도조 차량죄 성립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형이 당시에 형벌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네,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근데 이걸 문제 삼은 겁니다. 변호사가. 살인죄하고 한번 비교해 봅니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네,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주장은 이거죠. 아니 그래 도조 차량 운전죄를 범한 건 맞다. 근데 문제는 형벌이 너무 지나치게 과중하다.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된다. 왜냐면 얘는 10년인데 살인죄는 5년이다. 즉 살인죄는 고의범이죠. 고의로. 즉 길을 가던 할머니를 보고 내가 저 할망구 죽여버린다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들이받아서 죽이는 겁니다. 근데 얘는 할머니를 죽이겠다는 고의는 없었습니다. 부주의로, 즉 과실로 행인을 치었고 또 옮겨놓고 갔는데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예견할 수 있죠. 앞으로 공발. 즉 갑은 피해자 사망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을 뿐입니다. 고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것보다 그렇죠. 고의로 죽인 건데 살인죄는 살인죄 법정 최저형의 한이 얘보다 더 낮다는 겁니다. 즉 요게 더 높다는 거.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적정성 원칙 위배 또는 너무 과잉적이다.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거나 체계 정당성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집니다.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건 위헌 무효입니다. 이게 너무 지나치게 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법을 개정해가지고 사형 무기 5년 이상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치상계 한 후 상처에 이르게 한 후 도주하거나 일부러 유기함으로써 피해자를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 법정형보다 더 무겁게 정한 특가법 위반, 도조 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이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즉 적정성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이렇게 네, 판시한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적정성 원칙이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페이지 넘어가면 28페이지에 형법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거의 출제가 잘 안 됩니다. 또 출제되어서도 안 되고 출제가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쪽 왼쪽은 고전학파, 구파고 오른쪽은 근대학파, 신파입니다. 역사적인 의미만 있으니까 이 표를 깊게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혹시나 해서 한번 보건데 비교적 최근에 한 2년 정도 전인가요? 국업 경찰 채용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만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그 표 딱 중간쯤에 책임 능력 요 칸 있죠. 요 칸만 한번 체크합니다. 책임 능력. 고전학파, 구파는 범죄 능력으로 봅니다. 책임 능력을 범죄를 범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보고 오른쪽에 근대학파는 책임 능력을 형벌 능력 또는
수형 능력으로 봅니다. 수형. 예, 받을 숫자. 형벌. 형벌을 받아서 교화 개선될 수 있는 능력으로 네, 이렇게 봅니다. 왜 이렇게 보느냐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친놈. 그것도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상실. 얘는 형벌을 받아서 교화 개선될 수 있을까요? 얘한테 답은 뭐가 됩니까? 얘한테 대한 치료제는 형벌이다. 즉 징역이다. 아니다. 치료 감호소로 보내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바이러스를 치료해줘야 된다. 아무래도 치료 감호소가 답이 되겠죠. 따라서 근대 합파로 넘어왔을 때는 책임 능력을 범죄를 범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는 게 아니고 형벌을 받아서 교화 개선될 수 있는 능력으로, 즉 형벌 능력 또는 수형 능력으로 본다는 겁니다. 요 칸 하나 정도만 체크를 해드립니다. 나머지는 깊게 공부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잘 출제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요순도 하고 넘어갑니다. 이제 형법의 적용 범위 네, 32페이지입니다. 네, 사실은 지금부터 이제 형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는 게 시간적 적용 범위, 장소적 적용 범위, 그리고 인적 적용 범위를 공부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 서술 봅니다. 서술.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란 혐의시와 재판시 사이에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혐의시법인 구법 그리고 재판시법인 신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네, 우리가 이미 재형법중주의 소고표 금지 원칙 볼 때 잠시 구경한 것을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제2항 혐의시법주의 법조문 보시면 제1조 1항 범죄 선의가 처벌은 혐의시의 법률에 의합니다. 범죄 선의가 처벌은 혐의시의 법률에 의한다 라고 하고 밑에 1번 혐의시의 의미입니다. 1조 1항의 혐의시라 함은 네, 그 다음 밑으로 한번 쭉 봅니다. 범죄 행위의 종료시 범죄 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실행 착수시가 아니고 행위가 끝났을 때 행위 종료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판례를 한번 볼까요? 2번 주요 판례에서 박스가 있고 그 중에서 1번입니다. 1번 정말로 많이 출제된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 1번 판례는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질문 통해서 같이 봅니다. 네, 먼저 1조 1항 네, 혐의시법주의 네, 이게 원칙입니다. 범죄 선의가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그러면 이 행위시가 무슨 말일까? 바로 밑에 있는 박스 1번 판례를 통해서 같이 봅니다. 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김춘봉 1번, 2번, 3번, 4번, 5번 이와 같이 도합 예를 들어서 5번 범죄 행위를 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게 따로따로 범죄가 다 성립하고 실체적 경합범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전체가 포괄해서 하나의 죄가 되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전체가 네, 포괄해서 하나의 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경찰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사합니다. 돈을 받는다는 거죠. 그걸 100만 원씩 같은 피의자로부터 같은 자기 담당하고 있는 피의자인 할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가 재를 갑니다. 형사님 나 좀 잘 좀 봐달라. 그렇게 하니까 경찰이 100만 원 받고 3일에다가 또 100 받고 100 도합 5차례 걸쳐가지고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습니다. 그러면 이 뇌물 수수죄가 1죄일까 5개일까? 이게 문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형법조는 뒤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금 간단하게 어차피 단일한 범위의 계속하에 범죄 사는 하나고 거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눠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500 받으나 5차례 걸쳐가지고 나눠받으나 법적인 평가를 달리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연속범이나 상습범 이런 게 돼가지고 포괄해서 하나의 죄가 되는 겁니다. 포괄해서 뇌물수수죄는 한 개입니다. 500만 원 뇌물을 수수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포괄할 죄 도중에
3번하고 4번 범행 사이에 법이 바뀝니다. 이게 A고 A 다시 이렇게 법이 개정됩니다. 그리고 이걸 법원이 재판합니다. 네, 그러면 이 재판하는 법원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봅니다. 1번 범죄 선리가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라고 하더라. 그럼 보자. 그러면 1, 2, 3 이때는 행위단시법은 A법이다. 그래서 1, 2, 3에 대해서는 구법 즉 A법을 적용하고 그리고 4번, 5번 범행에 대해서는 A-법을 적용해야 된다. 신법을. 이게 1번입니다. 아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 잘은 모르겠는데 이걸 합쳐가지고 하나의 죄이지 않는가. 하나의 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이 자체가 그냥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 거다. 중간에 법이 이렇게 바뀐 거고 여기서 실행 차수해서 여기서 실행 행위가 끝났고 1조 1항의 행위시라고 하는 것은 범죄 실행 차수시가 아니고 범죄 실행 행위의 종료시라고 한 것 같다. 따라서 범죄 실행 행위 종료시법인 바로 5번 종료다시법인 A-법을 1조 1항의 행위시법으로 봐서 하나의 형만 선고해야 된다. A-법만 정해야 된다. 답은 1번, 2번 중에 뭐가 될 것 같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렇죠. 2번이겠죠. 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재가 아니고 하나의 죄라면서 그러면 여기 보면 됩니다. 요 전체가 하나의 죄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실행 차수했고 여기서 실행 행위가 종료된 겁니다. 그럼 실행 행위 종료시법인 A-법을 1조 1항의 행위시법으로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판례 한번 봅니다. 1번 포괄을 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 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 신구법의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습니다. 범죄 실행 행위 종료시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1조 1항의 행위시법으로 적용하여 포괄죄로 처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 판례 워낙 이제 중요한 판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3항 재판시법주의입니다. 네, 재판시법주의 1조 2항과 3항이죠. 1조 2항을 봅니다. 범죄 후 법률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 유리한 신법에 의합니다. 일단 이거 어떤가요?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경하게 바뀐 거죠. 이건 분명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이 개정된 겁니다. 유리한 것은 소급 적용해 줄 수 있죠. 왜? 유리하니까. 그리고 3항 봅니다. 재판 확정 후 법률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 효과, 형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가 아니고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입니다. 일단 이 법 조문을 반드시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법 조문을 저는 칠판에다가 이렇게 잠시 옮겨 놓겠습니다. 예, 1조 1항은 이거고 1조 2항하고 3항 예, 이게 원칙에 대한 예외입니다. 네, 예외로서 행위시법주의가 아니고 네, 재판시법이 됩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 제3항 재판시법주의 옆에 약간 공간이 있거나 하니까 이거 한번 적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번거롭지만 예, 1조 2항을 앞으로 반드시 외우면 됩니다. 형법의 구체적 공부 방법은 제가 그때마다 말씀드리기로 했죠. 그래서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는 1조 1, 3항을 외우고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1조 2항입니다.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1조 2항 앞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겠습니다. 네, 범죄 후 네, 법률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X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올 또는 형이 경하게 바뀌었을 때 그리고 1조 3항은 재판 확정 후 재판 확정 후
네, 법률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X. 네,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그런 효과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가 됩니다. 네, 여기 이제 첫 스타트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살을 붙이겠습니다. 효과도 좀 알고 있어야 되니까. 범죄 후 법률 변경에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면소 판결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면소 판결입니다. 그리고 특히 1조 2항과 사망, 이 법률 변경, 이게 5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해당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추가적 요건은 바로 반성적 고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즉 법이 변경되는 것, 법률이 개정 내지 폐지되는 동기는 두 가지입니다. 그게 두 가지. 사실관계가 바뀌기 때문에 그에 따라 법이 개정될 수도 있고, 사실관계가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생각이 바뀔 수도 있죠. 생각, 이념, 법률 이념이 바뀌어가지고, 즉 종전의 법 상대가 좀 문제가 있었다는 법률 이념 또는 반성적 고려로 법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반성적 고려에 대한 대칭되는 것은 네, 사실관계 변경입니다. 그래서 1조 2항과 사망의 법률 변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단 종전의 법 상태가 좀 문제가 많았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꾼 것이다. 즉 사실관계가 아니고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법이 개정 내지 폐지된 경우에 한해서만 1조 2항과 사망의 법률 변경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첫 스타트입니다. 사실은 시간적 적용 범위는 1조 2항 요거 외우는 것 같고 모든 게 다 해결될 겁니다. 여기 이제 첫 스타트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지금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조 2항과 1조 2항 이게 뭘까? 네, 시간이 이렇게 일단 흘러갑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지금 뭐 요즘 사태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뭐 코로나 사태로 지금 문제가 많죠. 코로나 때문에. 예를 따라서 뭐 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뭐 그건 뭐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법이 하나 제정 시행됐다고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법. 여기서 요때 제정되었고 요때 폐지됩니다. 네, 코로나법이 시행되었다가 요때 폐지됩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뭐 해외에서 입국한 자들 2주간 자가격리하라. 자가격리하지 않았을 때는 형사처벌하겠다. 이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겠습니다. 영심이. 네, 영심이가 해외에서 귀국했습니다. 그러면 2주 동안 자가격리해야 되죠. 그런데 요때 행위를 합니다. 네, 법 위반 행위를 한 겁니다. 자가격리하지 않고 뭐 홍대 클럽 가거나 또는 제주도에 가족끼리 여행 가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적발됩니다. 그리고 재판 받겠죠. 코로나법 위반죄로 재판 받을 때는 요때 재판 받게 됩니다. 요때 재판 받는 겁니다. 그러면 재판한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해야 되겠는가 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코로나법이 시행되고 있을 때 재판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재판받을 당시에는 코로나법이 폐지되었죠. 폐지된 이후입니다. 그럼 이때는 재판시를 기준으로는 뭐 자가격리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이 법이 폐지되었으니까. 즉 이때는 처벌되지만 재판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이 법은 없으니까 자가격리 안 해도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판결을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바로 넣어둬야 되는 게 이겁니다. 혜미씨와 재판시 사이에 뭔가 좀 바뀌었다. 혜미씨와 재판시 사이에 뭔가 좀 바뀌었다. 볼 것 없이 1조 2항을 갖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뭐 나중에 보수파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지금 수업 듣는 중에 1조 2항을 머릿속에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죠. 보겠습니다. 지금도 있지만 여기에 1조 2항 한번 적겠습니다.
범죄 후 법률 변경에 의하여 그 혐의가 X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형이 경하게 바뀌었을 때, 그리고 이때 1조 양의 법률 변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변경이 아니고 반성적 고려로 바뀌었다. 이게 인정이 되어야지만 1조 양의 법률 변경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씩 포섭을 한번 해보면 되죠. 일단 요때 법을 위반했고 범죄 후에 개선 내지 폐지된 거 맞죠? 범죄 후 맞습니다. 그 다음 더 이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법이 없어졌죠. 그래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테 됩니다. 그럼 왠지 면소 판결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1조 양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률 변경 이게 5가 되어야만 됩니다. 어떤가요? 코로나법이 개정 내지 지금 폐지되었죠. 근데 문제는 1조 양의 법률 변경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반성적 고려로 개정 내지 폐지되어야지만 1조 양의 법률 변경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느낌 어떤가요? 그냥 느낌에 코로나법이 시행되다가 폐지됩니다. 폐지된 동기가 뭘까요? 사실관계 변경으로 폐지되었을까? 아니면 반성적 고려. 종전에 코로나가 창궐할 당시에 자가격리하도록 시켰고 자가격리하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좀 잘못된 것이었다. 그래서 반성적 고려로 폐지했을까? 어떤가요? 여러분 생각에 이거 반성적 고려 O입니까? X입니까? 코로나법이 폐지된 동기는 반성적 고려가 아닐 겁니다. 왜? 이제는 코로나가 끝났고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었으니까 더 이상 이 법을 사실상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 즉 사실관계 변경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었으니까. 그래서 이 법이 폐지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것은 반성적 고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성적 고려로 폐지된 게 아닌가 1조 양의 법률 변경 이거 옵니까? 있습니까? 반성적 고려여야지만 이게 옵니다. 근데 반성적 고려가 아니잖아요. 사실관계 변경이기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건 1조 양의 법률 변경이 아닌 겁니다. 그럼 1조 양의 법률 변경이 아니니까 1조 양이 적용될 수는 없겠죠. 1조 양이 적용될 수 없다. 그러면 몇 조 몇 항이 적용될 것 같습니까? 예외, 즉 1조 양의 사망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이 적용되는 게 맞죠. 원칙이 바로 행위시 법조국이 됩니다. 따라서 1조 양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원칙 1조 1항이 적용된다. 요걸 머릿속에 넣어두면 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냥 1조 양이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고 1조 2항이 적용되지 않으면 그냥 원칙 1조 1항에서 적용됩니다. 그래서 재판은 법원은 이 영심이 돼서 1조 2항이 적용될 수 없으니까 1조 1항입니다. 행위당시법, 이 코로나법을 이렇게 행위당시법을 갖고 와서 처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렇게 소급표가 됩니까? 추고표가 되는 겁니까? 아까 왼쪽으로 갖고 가면 소급이고 이게 소급이고 법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갖고 오면 추급이다. 이렇게 봤죠. 바로 행위시법을 이렇게 추급. 추급하여 재판은 법원은 면소 판결할 것이 아니고 바로 코로나법 위반의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행위시법에 의해서 이 영심이 유유 처벌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1조 2항입니다. 1조 2항을 갖고 하나씩 이제 해결을 해 나가면 됩니다. 여기 전부입니다. 그러면 조문 바로 밑에 뇌물범 적용 요건이 있습니다. 범죄 후 법률 변경 이 말이 있고 그러면 그 첫 번째 박스에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누설한 군사 기밀 사항이 요거 있죠. 처벌 통해서 같이 봅니다. 군인입니다. 군인 갑이 요때 군사 기밀을 누설했습니다. 요것 때문에 재판받습니다.
예, 군사상 기밀 누설죄로 지금 예, 재판받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혜미 씨와 재판지 사이에 뭐 군사상 기밀 누설죄, 뭐 우리 형법 98조 2항의 군사상 기밀 누설죄는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혜미 씨와 재판지 사이에 똑같이 있는데 문제는 바로 요때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얘가 누설한 내용이 요 당시에는 군사상 기밀로 분류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분류되어 있었던 겁니다. 요때 뭐 탑시크릿 1급 비밀로 분류했다가 요때 1급 비밀에서 해제됩니다. 해제된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즉 이 말이죠. 얘가 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할 당시에는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재판 시에는 이제 비밀에서 해제되고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판한 법원은 이 군인에 대해서 유죄 판결해야 되나 아니면 면소 판결해야 될 것인가, 여기 지금 다투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일단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혜미 씨와 재판 사이 뭔가 좀 바뀌었죠. 그러면 당장 갖고 와야 되는 생각은 1조 2항을 갖고 오면 됩니다. 1조 2항입니다. 그럼 1조 2항. 예, 바로 옆에도 있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외워둡니다. 범죄 후 법률 변경에 의하여 그 혐의가 X,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형이 경하게 바뀌었을 때,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면소 판결할 수 있고, 또 특히 1조 양의 법률 변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네, 반성적 고려로 법률이 바뀌게 된다. 이제 이게 첫 스타트입니다.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예, 이때는 군사상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범죄 후에 뭐 맞습니다. 뭔가 뭐 더 이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이제는 이때는 비밀이 아니니까. 문제는 겁니다. 법률 변경 O일까 X일까? 지금 법률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총체적 법률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데, 문제는 군사상 기밀 누설죄라는 이 형법 98조항은 개선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비밀로 분류했다가 비밀에서 해제했죠. 요건 뭐 법률 또는 명령, 대통령령, 시행령, 총리령 이런 게 바뀐 겁니까? 그냥 군 작전부에서, 군 수뇌부에서 어떤 사항을 비밀로 분류하다가 이제는 공개해도 되겠다, 비밀에서 해제한 겁니까? 이런 것은 입법부 쪽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군의 수뇌부에서 비밀로 분류하다가 해제한 것을 불가합니다. 따라서 군사상 기밀 누설죄와 같은 이 법률이 바뀐 적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아예 범죄 후 법률 변경돼, 법률 자체가 바뀐 게 아닙니다. 법률 자체가 바뀐 게 아니고 볼 것도 없습니다. X입니다. 네, 그러면 1조 2항이 적용될 수 없죠. 네, 그러면 몇 항입니까? 1조 1항이죠. 예, 1조 1항에서 바로 행미시부주의. 행미 당시에 얘는 비밀로 분류되어 있던 것을 누설했죠. 예, 그러면 재판한 법원은 면소 판결입니까? 유죄 판결을 하는 겁니까? 유죄 판결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판례를 한번 봅니다. 2번. 네, 누설한 군사기밀 사항이 누설 행위 이후 표문으로 저하되었다거나 군사기밀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 자체가 바뀐 것으로 볼 수는 없죠. 예, 따라서 재판시법 적용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왜? 1조 1항의 법률 자체가 바뀐 게 아예 아니니까 재판시법주의가 아니고 1조 1항의 행위시법주의가 적용되니까 화살표 1조 1항의 행위시법주의에 의해서 군사기밀 누설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아무튼 외우는 것은 이 판례들을 외우는 게 아니고 1조 1, 2, 3항을 외워두고 요거로 이걸 통해서 판례를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맨 밑에 양으로 2번 동기설이 이겁니다. 이 법률이 개정 내지 폐지된 동기가 사실관계 변경인가 반성적 고려인가, 이게 동기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보수봤을 때 읽어봅니다. 읽어보고 그 다음 저희 페이지 넘어서 34페이지에 네 2번입니다. 예,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보보다 경한 때의 판단 방법입니다. 예, 지금은 양거 1번 1조 1항의
1조 2항의 형이 구보보다 경한 때 판단 방법.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보는 겁니다.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형이 경한 때. 이 형이 경하다.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겠는가의 문제입니다. 다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박스에서 조문 있죠. 50조. 형의 경중. 50조이란 형의 경중은 41조 기재 순서에 따릅니다. 그래서 그 밑에 41조.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호, 사형, 2호, 징역, 금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 9가지가 형벌입니다. 그러면 요 9가지가 아닌 것은 형벌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이 순서도 외우두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형법초론 뒷부분에서는. 예, 이 9가지가 형벌이고, 그러면 과태료 형벌입니까 아닙니까?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죠. 왜? 8호에 과료는 있지만 과태료는 없습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고 행정질서벌이 됩니다. 그 다음 범칙금. 거기 없죠. 범칙금도 형벌이 아닙니다. 그렇죠. 과징금 마찬가지로 형벌이 아닙니다. 1호부터 9가지가 형벌이 됩니다. 그러면 사회봉사명령 형벌 아니죠. 거기 없으니까 보관찰 거기 없습니다. 형벌이 아니고 보안처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 41조에 기재된 순서 중에 숫자가 작을수록 센 겁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센 겁니다. 1호 사형하고 징역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사형이 1호죠. 사형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징역하고 벌금을 비교해 봅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징역이 2호고 벌금은 6호입니다. 네, 징역이 더 중한 형벌이 맞을 겁니다. 우리 생애도 마찬가지죠. 징역은 간판 가는 거고 벌금은 돈 내고 끝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징역이 벌금보다는 더 중하다. 이걸 토대로 바로 밑에 있는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그 밑줄을 봅니다. 내용.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법정형 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는 네, 이중 그 다음 가로 열고 가장 중한 형을 기준 괄호 닫고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좀 생소한 표현이 나옵니다. 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병과형이나 선택형이 무슨 말일까? 일단 처음에 법정형은 말 그대로 법에 정해져 있는 형벌입니다. 법에 나와 있는 거. 그리고 병과형 선택형 각주 2번 내려가서 봅니다. 맨 밑에 각주 2번. 예컨대 5조 1항 뭐뭐뭐뭐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항 전항의 경우 즉 1항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병과가 뭡니까? 병과 병렬적으로 부과하는 겁니다. 둘 다 부과하는 거. 네, 봅니다. 병과할 수 있다. 와 같이 규정되어 있어 징역형과 벌금을 모두 선고할 수 있는 경우를 병과형이라고 합니다. 징역과 벌금 둘 다 선고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서 봅니다. 6조 1항 뭐뭐뭐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이죠.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찬다. 이건 뭔가요? 징역과 벌금 둘 다 선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는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선고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이런 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는이니까. 예, 그래서 봅니다. 와 같이 규정되어 있어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징역 또는 벌금 둘 중에 하나만 선고해야 된다. 이런 것을 선택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개념 자체가 출제되지는 않겠지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 될 겁니다. 예, 다시 위로 올라서 봅니다. 예,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하면서 법정형 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밑에는 판례입니다. 바로 밑에는 판례. 예, 철판 통해서 같이 생각 한번 해봅니다. 예,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요때 예, 변호사 법 위반이 혐의를 했고 요때 예, 재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혐의시와 재판 사이에 변호사법이 개정됩니다. A법에서 A-로 혐의시는 법정형이 얼마로 나왔습니까? 바로 징역 3년입니다. 예, 요렇게 3년 이하의 징역.
네, 행위는 앞으로도 볼 일이 있을 겁니다. 변호사법 위반, 청탁, 명목, 헌분 수수죄입니다. 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겁니다.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하여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헌금을 수수한다. 즉 로비스트가 판사나 검사한테 좀 로비하기 위해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받는 게죠. 이런 것이 바로 청탁 명목 헌금 수수죄입니다. 행위 당시에는 3년 이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부에서 이게 이렇게 개정됩니다. 개정돼 가지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면 이 재판하는 법원은 구법 이걸 추급하여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개정된 신법 이 A-법을 소급하여 적용할 것인가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혜미씨와 재판시 사이 뭔가 좀 바뀌었죠. 뭔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당장 몇 조 몇 항입니까? 1조 2항을 갖고 와 보면 됩니다. 1조 2항 그렇죠. 범죄고 법률 변경에 의해서 그 혐의가 X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또는 형이 경하게 바뀌었을 때 그렇죠. 그러면 여기 해당하는 죄를 하나 보는 겁니다.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아니죠. 또 처벌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겁니다. 경하게 바뀐 거 맞는가? 그래서 핵심은 A에서 A-로 이렇게 바뀐 것이 경하게 바뀌었는가 이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1번 이거 경하게 바뀐 것 맞다. 왜냐하면 구법에서는 징역만 가능했다. 그런데 개정된 신법에 따른다면 징역보다는 경한 벌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된 것이다. 따라서 개정된 신법에 따른다면 경한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하니까 이건 경하게 바뀐 것 맞다. 아니다. 2번 이건 경하게 바뀐 게 아니다. 왜냐하면 비록 개정법에서는 경한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형의 경중은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더라. 왜? 대판끼리 센 놈끼리 붙어서 싸우고 승부를 내는 겁니다. 먼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벌금하고 징역 중에서는 징역이 센 거다. 그러면 징역하고 징역을 비교해봐라. 얘는 3년인데 오히려 얘는 5년으로 더 올라간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것은 경하게 바뀐 것이 아니다. 답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방금 봤죠? 그 위에 법정용 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 뭘 기준으로 하라고 한 겁니까?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라고 한 거죠. 가장 센 놈을. 그럼 가장 중한 형은 징역입니다. 그럼 징역 비교해봤을 때 이거죠. 여기서 이렇게 한 건 경하게 바뀐 게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형이 경하게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1조 2항이 적용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몇 항입니까? 1조 1항입니다. 1조 1항에 의해서 바로 요걸 A법, 구법, 행위시법을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을 선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걸 정해야 되니까 벌금을 선고해 줄 수 없습니다. 여기 이제 그 박스 판례입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2번 주형이 동일한 경우입니다. 주된 형벌이 동일한 경우입니다. 내용 봅니다. 주형이 동일한 경우 선택형이나 부가형까지도 비교하여 신구법의 형의 경중을 결정한다는 거. 선택형, 부가형. 부가형 좀 생소하죠? 위에 살짝 적어둡니다. 몰수가 부가형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요? 결국은 징역, 센 놈끼리 비교해 봤을 때 선부가 안 난다.
중한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선고가 나면 똘마니들 끼리 또 붙여봐야 되겠죠.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박스에 판례겠습니다. 판례를 바로 보겠습니다. 공선법이 행위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었나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바뀐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경하게 바뀐 건 맞을까? 가장 중한형 징역기를 비교해 봅니다. 둘 다 같죠? 3년 똑같습니다. 네, 중한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선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선택형 부하들끼리 비교해 봐야 되겠죠. 벌금끼리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벌금 행위시에는 2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적어도 200만 원 이상이죠. 근데 재판시법은 그냥 1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벌금은 5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5만 원. 그러니까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니까 이건 개정된 신법이 5만 원부터도 가능하니까 경하게 바뀐 거 맞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로 되어 있습니까? 끝에 형법 1조 2항에 의해서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처벌돼야 된다. 이렇게 즉 개정된 신법이 경하다라고 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 네, 그 밑에 이제 동그라미 3번입니다. 각법 소정형의 기준으로 형의 경중을 비교하는데 예, 그 기억은 보수밭에 한번 쓱 읽어보시면 되고 그 밑에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밑에 니은입니다. 니은을 딱 체크합니다. 요건 출제가 잘 되니까 꼭 정리를 해두면 됩니다. 형의 경중의 비교는 그 다음 가로 열고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 가로 닫고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은 아니다 라고는 이 문장 자체가 출제가 됩니다.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그림 있죠. 이 그림은 이제 막 형법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그림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경합, 가중 이런 것을 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 그림은 참고로만 한번 하시고 그냥 이 두 줄만 외워두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을 한다. 요건데 맨 밑에 각주 3번 처단형이나 선고형이 무슨 말인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형의 단계는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 순서여야 한다. 이 내용을 한번 7번 통해서 구경을 한번 해봅니다. 네, 양형의 단계를 이제 구경하는 겁니다. 양형이 뭡니까? 형의 양을 정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할까요? 경찰이 합니까? 판사가 합니까? 판사가 하겠죠. 그래서 판사가 되려고 하는 정렬에서는 아주 깊게 공부하지만 우리 경찰이 되려고 하는 정렬에서는 그렇구나. 구경 정도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구경할 가치는 있습니다. 예, 형의 양을 정하는 단계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눕니다. First. 예, 법정형. 그 다음 Second. 그 다음 처단형 그리고 third. 네, 선고형 이 순서에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정형은 말 그대로 법에 정해진 형벌 예를 들어서 김춘봉, 갑이 네, 강도죄를 범했습니다. 강도죄. 그리고 그 다음날 경찰서 찾아가서 죄를 일치고 자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강도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우리 뭐 333조의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상한은 앞으로 42조에서 보게 됩니다. 30년까지입니다. 네, 이게 강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리고 얘가 자수했죠. 그러면 법에 정해진 형인데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처단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의 감경 또는 가중 사유가 있을 때 그것을 적용한 것을 처단형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자수했죠. 자수를 하게 되면 우리 형법 앞으로 52조 1항이 적용된다 보게 될 것이고 자수를 하게 되면 즉 죄를 범한 후 수사 책임 있는 관서에 가서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임의적 감면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면 또는 면제할
할 수 있다. 이면서 가면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판사가 고민하겠죠. 김춘봉에게 자수 감경을 해줄까 말까. 왜? 임의적이니까. 감경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됩니다. 이런 것은 사실심의 정권 사항입니다. 사실심의 권한입니다. 근데 판사가 자수로 인한 감경을 해주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처단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자수 감경해주자. 자수 감경한 처단형이 얼마일까? 이걸 계산한 겁니다. 네, 자수 감경한 처단형은 그러면 감경해주기로 했을 때 판사가 80% 마음대로 이렇게 감경해주는 게 아니고 법에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앞으로 형법초론 뒤에서 보게 될 55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형법 55조 3호에 따른다면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는 형기의 2분의 1로 합니다. 형기의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그럼 형기라고 하는 것은 형의 기간이니까 단기, 법정형의 장기 둘 다 2분의 1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형기의 2분의 1로 감경하게 되면 이거죠. 1년 6개월 이상. 네, 그리고 장기도 마찬가지로 30년이 다운되면 15년 이하의 징역. 네, 이게 자수 감경한 처단형이 됩니다. 그리고 선고형은 요 처단형 범위 내에서 최종적으로 판사가 김춘봉에게 그러면 징역 요 사이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이게 선고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 쪽에서는 처단형 계산하라 이 문제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형의 양을 정하는 것은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 순서에 따른다. 요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요거고 그다음 이제 아무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형이 경하게 바뀌는지 여부는 뭘 기준으로 하라는 겁니까? 바로 위로 올라서 니은 있죠. 동그라미 니은. 형의 경중의 비교는 법정형을 표준으로 하라는 겁니다.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은 아니다. 요거였습니다. 요 정도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36페이지에 맨 위에 양가로 2번입니다. 양가로 2번 혐의시와 재판 사이 수사 법령의 변경이 있을 때 적용할 법이 문제됩니다. 지만 통해서 같이 봅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때 행위를 하고 이때 재판을 하게 됩니다. 네. 행위와 재판시 사이에 법이 한 번만 바뀌라 그런 보장이 있는 건 아니죠. 여러 차례 바뀔 수도 있죠. 예, 따라서 중간에 한 번 바뀌었습니다. 또 한 번 바뀌었네요. 두 번 바뀌었습니다. 요걸 예를 들어서 이때는 7년 이하의 징역에서 그 다음에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이렇게 개정됩니다. 그리고 요게 행미시법 법이다라고 표현하고 요건 재판시법 법이다라고 하고 요거는 행위와 재판시법 사이에 있다. 네, 중간시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행위 중간 재판시법 중에 뭘 적용할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형사법을 아우르는 국제법 사항의 원칙이 있죠. 형사법을 아우르는 국제법 사항의 원칙이 아마 여러분 다들 들어봤을 겁니다. 인두비오 프로레오. 그렇죠. 인두비오 프로레오 원칙입니다. 바로 의심스러울 때는 in doubt for the accused. 그래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가는 겁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갑니다. 왜? 주몽이가 영심이를 살해했는지 여부가 애매합니다.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 주몽이는 영심이를 살해한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봐줍니다.
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한테 유리하도록 가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걸 봅니다. 1조 2항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가지고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경하게 바뀐 겁니다. 이건 전부 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이 바뀐 거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뀌기 때문에 이걸 예외적으로 재판시법을 소급해서 적용해 줄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유리하니까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보겠습니다. 혐의중간재판시법 중에 그렇죠. 춘봉이가 내가 언제 죄를 범하겠다. 이건 자기가 결정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이후로 어떤 과정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을지 또는 그 이후에 법이 어떻게 개정될지는 김춘봉 그 사람이 좌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우연한 사정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적용해 주는 게 맞습니까? 그냥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 그렇죠? 그러면 혐의중간재판시법 중에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은 형이 제일 약한 거. 아무래도 이거죠. 중간시법을 적용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내용 봅니다. 혐의지와 재판지 사이에 수차 법령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혐의중간재판시법 중 혐의자에게 가장 경한 법 규정을 적용, 이것을 미술거든요. 가장 경한 법 규정을 적용하여 심판하여야 된다. 요거 정리해 두시고 그 밑에는 뭐 그림하고 판례는 앞으로 심화적인 수업에서 문제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보게 된다는 거. 그 다음 맨 밑에 네모 2번 효과입니다. 효과를 뭐 잘 정리해 둬야 되겠죠. 객관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바로 효과 이걸 잘 정리를 해 두셔야만 됩니다. 효과를 보시면 1. 적용 법령 및 판결 1조 2항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해당하는 경우 신법을 적용해야 되므로 형소법 326조의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형이 없어졌을 때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면소 판결을 하고 바로 이거죠. 원칙적으로 면소 판결한다 이겁니다. X all down 했을 때 면소 판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한번 봅니다. 신법에 의할 경우 아예 구술권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죄 판결합니다. 근데 요건 그냥 한번 참고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 내용이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냥 무조건 면소가 아니고 그냥 예외적으로 재판시법을 적용한다는 거. 그리고 재판시법을 적용했을 때 형소법 326조의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됐다. 그럼 면소고 신법에 재판시법에 했을 때 아예 기소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면 무죄 판결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맞지만 보통 수험가에서는 그래서 우리 수험가에서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문제적으로 면소 판결 그냥 이렇게 외워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단 X all down 했을 때 면소다 이렇게 해 놓으시고 이제 계속 봅니다. 로마자 2번 그리고 형이 구보보다 경한 때는 당연히 경한 신법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 로마자 3번 1조 사망의 경우 형 집행 면제합니다. 이겁니다. 1조 사망 재판 확정 후 법률 변경에 의해서 그 혐의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면 효과 형 집행 면제입니다. 이건 일단 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봉이가 이 A라는 죄 때문에 갑이 징역 5년 선고받고 확정됩니다. 춘봉이가 이 A라는 처벌 조항 때문에 징역 5년이 선고되고 그게 확정돼서 예를 들어서 뭐 전주교도소에 수감됩니다. 5년 중에 한 3년 정도 살고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형기는 2년이죠.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기 재판이 이미 확정되었잖아요. 5년에. 근데 이후에 이 법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다. 반성적 고려로 이 법률이 변경되어서 더 이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게 죄가 안 된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면 김춘봉으로서는 되게 억울하겠죠. 자기가 A라는 처벌 조항으로 인하여 징역 5년 선고받고 확정되어서 한 3년째 살고 있는데 나중에 그 A라는 법 조문이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범죄가 안 되는 것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면 됩니까? 형집행면제입니다. 즉 김춘봉 5년 중에 아직 2년이 남아있죠. 2년의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집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1조 3항은 조문 자체가 출제될 수 있고 조문을 정확하게 정해둡니다.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가 됩니다. 형 집행 면제한다. 이게 1조 3항의 효과입니다. 그 다음 37페이지에 그 다음 2번이죠.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입니다. 그 두 줄 밑에는 내용 두 줄 워낙 출제가 잘 되는 지문입니다. 보겠습니다. 범죄 후 법률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1조 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 사실에 적용될 그 다음 가로 열고 가벼운 법정형 즉 신법의 법정형 가로 닫고 가벼운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으로 된다. 이 문장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걸 예를 케이스로 만들어 가지고 출제하긴 좀 그럴 것이고 아무튼 범죄 후에 반선적으로 이 형이 너무 지나치게 셌으니까 형을 좀 경하게 바꾼 겁니다. 그러면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의 법정형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3년, 5년, 7년, 10년 이런 식으로 계속 규정되어 있죠. 따라서 바로 다시 봅니다. 그 문장을 당해 범죄 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 즉 1조 2항에 의한 신법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 둡니다. 그 밑에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것은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